공황장애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죠. 증상이 이게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처음에는 심리적인 요인을 모르니까 응급실로 달려가시는, 터널을 못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곧 괜찮아질 거다. 내 생각, 사고를 잘 조절하는 게, 머리가 마비가 됐을 때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몸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실제로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공황장애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는 거를 이분들도 차츰 학습을 하시게 되고 알게 되십니다. 그때도 아주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죽지 않는다, 괜찮아질 거다는 거를 내가 생각하시고 감각과 행동을 조절하시라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헬스팩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조준경 기자입니다. 오늘은 연예인들도 많이 걸리는 정신질환, 공황장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주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원장님, 이 공황이 대체 뭔가요? 사전적 정의는 공포로 인한 급작스러운 심리적 변화? 그렇게 나오던데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로 너무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너무 불안하게 여겨지고, 그게 신체 반응까지 나타나서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상황, 그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장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외적 변화가 없는데 사람의 심리가 변해가지고 공포가 엄습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에 갇힌 경험이 너무 끔찍했다. 그게 너무 무서웠다. 그런 다음으로 너무 좁은 곳에 가면 나는 갑갑해서 죽을 것 같다. 그게 이제 폐소공포증. 그렇게도 불리는데 예전에는 공황장애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뒤로 발생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어떤 그런, 예를 들면 지하철처럼, 지하철이 소리가 무서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한테 공포로 다가오고, 혹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느낌이 못 견디겠다, 불안하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는 위험하다고 잘못 시계가 고장나서 이렇게 알람이 잘못 울리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런 특별한 문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위기감, 위험을 느껴서 이제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내 몸에 대해서 해석을 내가 위험하다라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폐소공포증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공황장애라는 큰 스펙트럼 안에 들어가 있는 한 종류인 거네요. 예전에는 공황장애에서 폐쇄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폐쇄공포증이 없는 공황장애,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폐쇄공포증이라고 따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도 큰 범주의 불안장애에 속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폐쇄공포증이나 혹은 그런 특별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공포적인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고소공포증도 공황장애로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크게 이제 불안을 특정한 상황에서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높이라는 특정한 상황, 혹은 거미공포증처럼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 어떤 분들은 천둥을 무서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어떤 분들은 점이 똑똑똑똑 박히는 환공포증이 있는 것처럼 특별한 상황에서 느껴지는 거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특별한 공포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고소공포증은 특별한 상황에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폐쇄공포증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에서야 이렇게 따로 분류가 돼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전에 공황장애에서 느꼈던 그런 불편한 느낌들이 비슷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 공황장애가 올 때 어떤 증상이 나오나요? 공황장애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죽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심리적인 문제. 근데 신체적으로 느껴집니다. 증상이 이게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은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죽기 쉬운 상황이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쉴 것 같거나 네. 혹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심장이 문제가 생긴 것 같은 숨이 헐떡거리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신체 증상이 나오잖아요. 그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숨이 막히거나 혹은 이렇게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은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머릿속으로 심지어 내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안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으로 느껴지는 거. 그게 지금 공황장애의 특징, 신체 증상으로 못 견디는 그런 것들을 공황장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런 외적으로 제 목을 조르는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제 신체는 실제로 숨을 못 쉬는 상황인 건가요? 사실은 숨을 쉬기는 쉬는데 네. 왜냐하면 숨을 1분, 2분, 3분만 못 쉬어도 우리는 힘들어지고 그쵸.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분들은 숨을 못 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사실은 숨을 쉬고는 있습니다. 다만 숨을 쉴 때 답답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코가 꽉 막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여기 목 아래로 깊이 공기가 안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그렇게 숨을 실제로 못 쉰다기보다는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심리적인 요인 플러스 실제로 신체적인 변화도 같이 동반이 네. 되는 증상이 나온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심리적인 요인을 모르니까 네. 신체적인 문제로 생각해서 응급실로 달려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공황장애의 원인이 뭔가요? 어떤 병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내가 어떤 불안 수준이 높거나 기질적인 요인 혹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어떤 사건을 겪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유전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에다가 스트레스 요인이 겪어지면서 혹은 심리적으로는 많이 이별을 겪은 이후에도 이게 숨을 못 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이별이라는 거는 뭐 연인과의 연인이든 부모와든 가족이랑, 가족이든 네. 이런 중요한 사람들과의 이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스트레스 요인들이 합쳐져서 이걸 우리 머리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잘못 해석을 합니다. 어떤 곳에 가더라도 비슷한 곳에 가면 그걸 위기 상황이라고 보죠.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하철하고 비슷하게 터널을 못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터널이요. 네. 혹은 갇혀있는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CT나 MRI 통 안에 들어가면 못 견뎌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분도 있으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어떤 비슷한 상황을 잘못 해석되는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연예인은 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네. 공황장애 발작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차를 긴급히 세우고 네. 그 차 밖으로 나와서 네. 진정이 된 후에 다시 운전했다라고 했었는데 네. 근데 방금 터널처럼 네. 터널을 지나가는 도중에 네. 공황장애가 증상이 일어나면은 네. 사고가 난다든지 네. 그럴 위험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 그걸 너무너무 겁내해서 네. 운전을 아예 못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를테면 고속도로로 가면 편한데 고속도로는 터널이 저기 강원도 가는 네. 고속도로가 터널이 있기 때문에 뺑뺑뺑 그 뺑글뺑글 돌아가시는 분도 있으세요. 실제로 그 환자분들은 중에 강북에 살고 계시는데 네. 다리 넘어서 강남으로 오는 걸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있으세요. 어떤 형태로든 뭐 다리를 걸어오든 아니면은 지하철 타고 오든 특히 차로 왔을 경우에 네. 차가 막히면 이를테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어떡하지? 이를테면 차가 안 막히면 괜찮은데 네. 차가 막혀서 그 안에 내가 갇혀버리면 어떡하지? 터널도 그런 거잖아요. 네. 내가 갇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것 때문에 못 넘어오시는 분도 있으세요. 또 비행공포증이라고도 하지만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내가 이걸 난리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못 견디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흔들리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때문에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따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거나 약 처방을 받기도 하십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공황장애가 그 유전적인 문제도 있나요? 정신과에서 유전적인 요인이 관계가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합니다. 네. 그래서
공황장애는 그 1차 친족 중에서 한 4배 내지 8배 내지 훨씬 더 높은 연령 유발 요인이 있기는 한데요. 네. 부모가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자녀도 공황장애가 생긴다는 그런 유전적인 의미는 아닙니다만 네. 부모한테 있는 기질적인 요인이 좀 더 많이 내려올 수는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는 유전적인 게 관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단순히 어떤 집안 분위기나 가풍의 문제가 아니라 네.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네. 어떤 뇌 질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그게 전부 다 어떤 유전적인 요인이고, 네. 그게 기질적인 요인이고, 그런 문제가 이제 이렇게 발생되는 거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은 왜 연예인들 같은 사람들은 공황장애가 자주 발생하나요? 굉장히 연예인들 중에서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상황들이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매번 시간에 쫓기고, 매번 어떤 정해진 걸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고, 또 그런 스케줄이 너무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너무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우리 몸이 항상 긴장 수준이 높아 있죠. 네. 너무너무 긴장 수준이 높아 있어서 그거를 처리를 못 하다 보니 결국 쉬지 못해서 벌어지는 게 공황장애라고 할 수도 있죠. 대신에 너무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지다 보니 이런 교감신경 분위기가 너무 항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숨을 못 쉴 것 같고 두근거리고 힘들어지는 긴장감이 계속돼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많이 깨진 게 연예인들이 많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 신체 반응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심리적인 거로는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연예인은 원래는 내가 마음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다르게 대중에게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웃어야 되잖아. 나는 네. 울고 싶은데 웃어야 되고 혹은 내가 가진 나의 본질적인 몸보다는 이 마스크를 너무 두껍게 써야 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의 본질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계속 되다 보니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심리적인 분석적인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요인들도 연예인들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공황장애에 안 좋은 습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술이라든지 네. 그렇게 좀 어떤 병들 걸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게 있나요? 제가 아는 의사님은 커피, 초콜릿도 먹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카페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긴장되는 교감신경이 많이 항진돼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고 우리 잠을 못 자면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너무 교감신경이 항진되는데 방해되는 게 초콜릿에 카페인이 있으니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특히 요즘에 에너지 드링크 많이들 학생들도 마시는데 요게 좀 힘들어지긴 합니다. 대신 그런 어떤 카페인적인 요소가 있고요. 또 술을 많이 드시면 술이 이완을 시켜주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좀 폭발을 시키기도 하죠. 예를 들면 술이 이렇게 좀 나른하게 졸리기도 하지만 술이 깬 다음날 혹은 숙취가 있는 날은 몸의 긴장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공황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음주 문제,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술, 담배, 또 음주 이런 부분에 좀 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어떤 구체적 행위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심리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유도하시는 방향은 있으세요? 이제 그런 게 유도하는 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꽤나 이 공황장애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는 어떤 거냐면 이런 불안이 왔을 때 우리는 심장이 뛴다는 거는 우리 몸의 신체 반응이죠. 신체 반응이 일어났는데 내가 심장이 이렇게 뛰는 거 보니까 내가 심장마비에 걸릴 게 틀림없어. 이런 불안한 잘못된 사고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감각과 사고 외에 실제로 응급실로 달려가는 행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이 우리 몸을 일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하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게 하는 건데 인지행동 치료는 이 중에서 심장이 뛰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몸에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 신체 증상 외에도
또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로 가는 건데 그 중간에 이 생각을 잘 조절하는 거죠. 이를테면 심장이 뛰는 게 내가 건강검진을 얼마 전에 했는데 별일 없었어 라고 하니까 이런 생각을 좀 달리해서 결코 죽지 않아 라고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맨 처음에 심장이나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가보신 건 당연히 필요하죠. 실제로 무슨 내외과적인 요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건 분명히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면 나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지행동처리고 거기 핵심은 나는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곧 괜찮아질 거다. 네. 요게 이제 인지행동치료. 내 생각, 사고를 잘 조절하는 게 그런 내 신체 반응과 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키는 내 머리의 사고, 이거를 바꾸는 거죠. 저희도 이제 뭐 약을 처음에 드릴 수는 있지만 응급실에 처음 와서 이제 공황장애를 처음 진단받으실 경우, 특히 대학병원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한테 숨쉬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온 경우는 네. 이미 공황장애 증상을 겪었지만 가슴이 뛰는 게 힘들어진다면 이거는 응급실에서 큰일이니까 모든 내외과적인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혈액 검사를 비롯하여 심전도를 비롯하여 또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좀 심하면 CT를 찍기도 하고 이런 이 내외과적인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크게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내려진 다음에 저희한테 이제 이 연락이 오죠. 네. 그럼 정신과 나중에 연락이 오는 이유가 내외과적 문제가 있는지 보는 건데요. 그러면 벌써 최소 한두 시간이 지나가 있죠. 네. 저희가 늦게 내려오려고 응급실로 오려고 해서 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검사가 진행돼야 되니까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응급실에 오셨던 공황장애를 겪으셨던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괜찮으셨는지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결국은 그게 시간이 지나도 죽지 않았다. 병원에 왔더니 괜찮아졌다. 네. 라는 게 결국은 나의 공황장애적인 요소, 심리적인 요소가 크다는 거를 이분들도 차츰 학습을 하시게 되고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꼭 그때도 아주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 죽지 않는다, 괜찮아질 거다는 거를 잘 이렇게 내가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을 통해서 감각과 행동을 조절하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쨌든 이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상기시켜드리고 좀 많이 응원해드리긴 하죠. 선생님, 약물 치료는 그럼 어떤 약물을 쓰는 건가요? 이 공황장애가 아주 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경우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항불안제들을 주로 씁니다. 이거는 가바라고 하는 그런 불안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물질인데요. 얘는 사실은 아주 즉각 반응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효과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방을 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서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에도 많이 문제가 생겼다면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요 약물인 게 항우울제가 오히려 공황장애의 주된 약물 치료를 쓰일 수 있습니다. 좀 더 장기적으로 쓰고 거기에 맞춤형 어떤 항우울제를 골라서 써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약물들 중에 네.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부작용은 약에 대한 부작용은 다 설명은 드리긴 하죠.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항불안제도 얘는 이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처진다거나 졸린다거나 그래서 운전할 때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이 가바에 관련된 이 항불안제가 너무 많이 쓰일 때는 오히려 의존이나 혹은 인지기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그런 의존 증상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아주 조금만 쓰거나 단기간 쓰거나 이 용량을 조절하거나 그런 게 덜한 약을 찾아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는 그런 의존을 다루는 저희가 중독을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그런 약물을 잘 쓰는 데가 제일 잘 쓰는 데가 우리 정신과인 거죠. 명의로 인정을 받으시는. 네. 이거는 저희과 질환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신과 가서 공황장애를 치료를 받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울제가 이제 봐서 어떤 약은 잠을 못 주무신다면 좀 깔아앉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머리가 아프다거나 속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항우울제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기존의 약물과 상호작용이 아주 많은 약은 아니긴 합니다. 네. 네. 원장님, 그러면은 이 공황장애라는 병은 완치의 개념이 있나요? 아니면 관리를 하는 차원인가요? 실제로 완치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예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는. 네. 네. 완치가 돼서 일단 그걸 위해서 약물 치료도 장기적으로 하고 또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서 어떤 장기적인 어떤 완치를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 공황장애는 재발이 또 잦기도 합니다. 네. 대신에 이런 공황장애가 지나갈 걸 알고 괜찮아지는 걸 알고 있으신 분은 이게 별거 아니란 걸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실 수 있다면 어떤 분은 그냥 친구처럼 내가 그냥 살아 하는 분도 있으시고 혹은 이런 말씀드렸듯이 뭐 터널을 지나가야 된다거나 무슨 비행기를 타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시면 가방에다가 그냥 그 항불안제 일부 즉각 효과가 있는 약을 가지고 다니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마치 플라세보처럼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돼서 잘 다니실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원장님, 이거는 여담인데 네. 어떤 분이 그 살해 협박을 받으셨어요. 네. 이메일로.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좀 공개적으로 대중들 앞에 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그 사건을 겪은 후에 공황장애가 생기셨더라고요. 네. 이거는 유전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네. 어떤 이벤트가 인생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네. 그 병이 생긴 거죠. 네. 그런 케이스들이 많나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너무 위급한 순간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처럼 어떤 증상을 나타나서 그 진단에 맞는 경우도 있지만 공황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네. 또한 공황장애 거의 90% 가까운 분은 다른 질환하고 우울증이 있을 때도 공황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공존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다가 공황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불안이란 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네. 이를테면 인류가 살아남으려면 좋아.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비가 오면 이 다음에 이제 무지개가 오고 무지개가 뜰고 난 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것보다 안전불감증. 네, 원시 시대에 비가 오면 야수나 적들이 침입하기 쉬우니까 경계를 하고 불안해하는 게 생존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가 어떤 번개를 조심하고 천둥을 조심하는 게 우리 몸에 이렇게 머릿속에 프로그램 되어 있었다면 진화 과정에서 그런데 지하철 우르릉 쾅쾅 하는 게 이게 잘못된 알람에 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이 높다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내 머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 다시 얘기 드리면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더 불안해지죠. 네. 이거는 우리가 머리를 불안을 다스리려고 하려고 해도 이미 이 불안에 관여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변연계. 변연계라고 하는 저 안쪽에 있는 부분이 두서없이 이렇게 알람이 찡찡찡찡 울려요. 만약 불이 안 났는데 왜 건물에 소방 띠르르 울리는 경우들 많잖아요. 네. 불나는 화재 경보처럼 그런 게 화재 경보가 끊임없이 울려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이걸 통제해주는 전두엽 기능이 아예 마비가 되고 불안해지면 머리가 하얘진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말을 못하고 그런 경우는 이 불안에 관여하는 뇌 기능이 너무 과도하게 작동을 해서 이 뇌가 작동을 안 합니다. 네. 또 우리 몸 자체가 느껴지는 긴장감을 이 머리가 내가 긴장하는 걸 보니까 큰일 났어. 나 이게 방송국이 아니라 지금 나를 누가 잡으려고 오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나도 모르게 더욱 긴장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이게 더 큰일 났어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뤄지죠. 네. 그래서 오히려 머리가 마비가 됐을 때는 불안해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몸을 다스리 주셔야 합니다. 몸을 어떻게 다스리냐? 보통은 복식 호흡을 해서 이완을 시켜주는 게 보통 좋기는 합니다. 네. 복식 호흡이라는 건 숨을 깊게 들이마시죠. 네, 복식 호흡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심호흡을 하라고 하지만
이렇게 들이키면 오히려 머리는 이산화탄소가 줄었다고 생각해서 숨이 더 가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까만 봉지 쓰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숨을 오히려 더 천천히 쉬라고 합니다. 네. 깊이 들이쉬는데 이게 배까지 올라오지는 않지만 숨이 배에 넣는다고 생각하고 풍선을 들이밀고 이게 배를 이렇게 부풀린다고 생각하면 배까지 이렇게 들이미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배에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가 머리 다음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네. 우리 이완 기제가 작동을 해서 너무 불안에 시달렸던 긴장을 좀 완화시켜 주는데 복식 호흡이 매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복식 호흡 찾아봐서 연습을 하시면 자기 전에 밤에 복식 호흡을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거를 밤에 30번씩 한 세트로 혹은 10번만 하셔도 연습을 많이 해서 불안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알아차리시고 호흡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져 버리면 그때는 복식 호흡이 잘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헐떡헐떡거리면서.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러기 전에 알아차시고 복식 호흡을 하시거나 또한 외래에서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나비포옹법을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나비포옹법은 뭐냐면 우리 몸이 나를 잘 보호해주고 있다.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보존해주고 있다. 이게 컨테이닝을 하는데 네.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 걸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나를 이렇게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안 느끼는 네. 그냥 기자님이 스스로 나는 괜찮아.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것 같지만 결국 할 수 있어.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씩 해보자.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원래 그렇게 했었던 거니까 하나씩 이렇게 스스로 나한테 주문을 외우는 실제로 거죠. 임상 때 환자들한테 하시는 네. 이렇게 스스로 토닥이는 것만으로도 나를 이렇게 달래주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이미 이렇게 터져버릴 것 같고 그렇다면 차라리 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런닝을 하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이제 뛰는 것 때문에 숨 차서 힘들고도 못 어떻게 뛰어요 할 수도 있지만 뛰는 연습을 해서 내 몸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의 불안 상태에서 잠깐 탈출시키는 그렇게 바람을 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뛰어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뛰거나 걷거나 지금 상황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피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나를 이완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그 나비포옹법이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어디서 얼핏 봤는데 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안을 때도 옥시토신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맞는 사실인가요? 예. 이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불안 수준에 나오는 코티졸 수준을 낮춰주는 게 옥시토신인데 그게 나를 이렇게 달래줌으로 인해서 어떤 불안이나 여기에 관여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금 낮춰줄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 아까 말씀드린 복식 호흡이든 나비포옹법이든 전체적으로는 안정화 기법이긴 합니다. 안정화 기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착지 기법도 있는데 하나 정도 더 소개시켜드리면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쥐는 놀이 했다가 착 하면 이렇게 손이 쫙 퍼지면서 그런 편안한 느낌이 오잖아요. 이거를 과도하게 확대해서 내가 오히려 긴장을 딱 했다가 팔 아래 근육을 긴장을 했다가 1, 2, 3, 4, 5 했다가 잠깐씩 확 풀어놓고 갑자기 풀어놓으면서 이 이완되는 느낌을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몸 전체에 느껴지는 긴장감들을 팔, 다리, 배, 가슴, 목, 얼굴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게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불안이 커지기 전에 좀 이완시켜주고 안정을 해주는 실제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몸의 움직임이죠. 그리고 뛰기가 힘드시다면 그냥 걸으셔도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머리를 사실은 쓰는 게 머리를 써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만 머리를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뇌가 발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걷는 거를 우리가 다시 머리를 조절하는 게 아니라 걸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가 작동 안 됐던 머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스 업해서 우리 기제를 몸을 통해서 내 머리를 다스리겠다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혼자 안 와도 어떤 이완이 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데 그러면은 뭐 남이 안아주는 거는 더 효과가 크겠네요. 좋아하는 사람이 안아주면 그러겠죠. 그렇겠죠. 네, 부장님이 안아주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중요한 것 좀 몇 가지로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냥 공황장애는 우리 위험을 감지하는 게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 그 감지하는 뇌가 살짝 고장난 알람 시계처럼 잘못 울려서 신체 반응으로 오고 이게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이게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거를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정도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 환자분 주상복합 건물에서 망치로 유리를 깨고 뛰쳐나가고 싶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만큼 힘들 수 있는 질환인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때 평상시에 어떻게 할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안정화 기법 중에 일부인 복식호흡이나 뭐 이렇게 나비포옹법 이런 거 점진적 근육이완법 말씀드렸는데 더 필요한 사항들이나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뭐 부서지기 쉬운 과자처럼 쿠크 다스의 닥터 쿠크 닥스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정신과에 대한 거의 모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자세히 다뤘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입니다. 네. 네, 오늘 양용준 원장님 모시고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